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전체 가구 가운데 37.7%가 경제적 취약계층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경기도 경기연구원의 재정학 연구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소득격차가 매우 심화되고 또 가계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돌면서 사실상 중산층 붕괴가 현실로 드러났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1250조가 넘는 이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순실 정국이긴 하지만 경제 문제 워낙 심각해서 오늘은 경제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팟짱엔 처음 출연이십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좀 일찌감치 모셨어야 됐는데. 아닙니다. 저보다 좋은 분들 많이 모셨습니다. 예, 앞으로 좀 자주 출연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기회 주시면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온 보도에 보면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보도인데요. 경제적 취약계층이 37.7%. 네. 그러니까 국민 10 가운데 4명은 경제적 취약계층이다. 이런 설명이 가능한 건데 우선 이 보고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우리 사회에서 전문가들이요 중산층을 분류할 때 네. 중위 가구라는 용어가 있죠. 그러니까 네. 50번째 전체 가구를 100으로 놨을 때 50번째 속하는 가구를 중위 가구라는데요. 네, 예. 중위 가구의 소득의 50%부터 예. 150%에 속하는 그 범위의 가구를 예. 소위 중산층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개념인데 사실은요. 그러네요. 예, 엄청 근데 넓네요. 이제 예. 그 50% 미만에 있는 계층을 하위 계층, 예. 그다음에 위에 있는 계층을 상위 계층 이렇게 분류를 이제 예. 하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중위 계층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이제 양극화가 상대적으로 네.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를 이제 상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소득에 있어서 양극화보다 네. 사실 자산에 있어서 양극화가 더 심해요. 자산이요. 예, 자산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뭐 이런 이제 예. 자산이겠는데 이 예. 자산의 불평등이 더 심합니다. 예. 제가 90년대 말인데요. 제가 한번 자산 불평등을 한번 측정한 적이 있었어요. 네, 예. 근데 우리가 조선시대 말기에 보게 되면은 삼정문란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네. 국사 시간에요. 예,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 자산 정약용 선생이 저기 목민관으로 내려가가지고 호남에 내려가가지고 네. 호남이 굉장히 토지가 비옥한 지역인데 네. 거기 토지 소유가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를 이제 이렇게 조사한 게 있었었어요. 다산 선생이요. 예,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민관으로서 이제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니까 현지 파악을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한 현장 거죠. 조사. 예, 그래서 그 자료가 있어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만은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불평등보다도 토지 소유 불평등보다도 현재가 더 심해요. 조선시대보다 더 심해요. 조선시대 양반 조선시대 그 말기에 예, 말이에요. 말기에 예. 다산 선생이 갔던 시기는 19세기 이제니까 초중반기 때인데 예. 이때보다 더 심합니다. 그게 이제 1990년대 말이니까 지금은 더 심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 소유의 불평등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는 네. 이 저자들이 간 것이 이제 소득의 이제 불평등만 가지고 좀 이제 부족하고 자산의 이제 그러니까 불평등도 좀 포함시켜서 계산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소득의 하위층하고 네. 자산의 하위층 그러니까 중위 가구 소득의 중위 가구의 자산의 50% 미만 되는 가구들이죠. 네. 요 가계들을 계산해 보니까는 한 18.5%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산도 하위고 예. 소득도 하위인 계층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소득은 중산층에 속하는데 네. 자산이 하위 계층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요 계층들이 보니까 한 19.2%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 소득이 중위층들이 소득에 타격을 받았을 때 네. 만약에 실직자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이분들이 의존할 수 있는 건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산이 하위에 속해 있으면은 예. 그나마 이제 의존할 게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친 게 이제 37.7%, 약 40%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분들은 결국은 경제적으로 조금만 충격을 받았을 때 거의 그러니까 이제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질 수 있는 이제 이런 대상이 한 40%가 된다는 이제 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것도 한 2013년 이제 자료를 가지고 조사한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요. 당연한 게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은 그 통계청에서 이제 가계 동향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매 분기별로 발표하는 게 있어요. 예. 근데 2분기, 3분기 연속해서 최근에 보게 되면요. 예. 하위 40% 가계는 예. 화폐 소득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이요. 예. 그래서 명목 소득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늘어도 시원치 않을 이 가계들이죠. 하위 물가는 40%. 엄청 올랐는데. 물가 그러니까 통계청 물가 0.8%를 기준으로 하게 네, 되면은 네. 더 이제 감소폭이 더 큰 거죠. 명목소득이니까는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위 20%는 거의 지난해에 비해 1년 전에 비해서 한 7%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도 시원치 않을 만데 줄어들었고 거기다가 네. 이제 물가 상승률 한 0.8%가 더하면 한 7%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하위 20에서 40% 속한 가구도 마찬가지로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가계의 40%는 소득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뭘 가지고도 볼 수 있냐면요. 네. 우리가 흔히 가장 이제 그러니까는 그 근로 조건이 나쁜 게 이제 우리가 일용직 노동자들인데 그렇죠. 일용직 노동자의 일자리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용직 그러니까 일자리조차도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고 있다 보니까는 생계의 그러니까 위기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네. 오늘 아침 발표된 걸 보면 쌀도 고기도 심지어 커피도 안 마신다는 거고요. 지금 그 오늘 발표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7, 8월 전국의 2인 이상 가구 식료품, 비주류, 음료 지출이 작년 기간보다 3.2%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 시기도 아닌데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옷도 안 사 입고 예?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 실제로요. 네. 제가 아까 가계 동향을 예. 그 보고를 드렸는데 네. 2분기 그러니까 6월 말 기준으로 가계 동향을 보게 되면요. 네네. 하위 60%는 네. 절대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하위 60에서 80% 그러니까 네. 중상층이더라도요. 네. 이 사람들조차도 네. 상대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가계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3분기에 발표된 건 더 충격적인데요. 상위 20%도 네. 소비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상위 20%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예.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있는 계층들조차 예.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얘기는 미래에 대한 위기 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어쨌든 간에 예비적인 축적을 그러니까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런 이제 그만큼 이제 경제 심리가 네. 굉장히 지금 위기 의식을 느끼면서 네.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아무 저걸 대책을 못 마련해 주는 상황 속에서 가계가 말 그대로 각자 도생하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는 삶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도 매우 불안정하고 경제도 위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미국에서도 이제 트럼프가 금리를 올린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불안한 심리가 결국에는 가계가 소비 위축을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하는 방식으로 패턴을 바꾼 거다 생활 패턴을 바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소득 하위 60%는 실제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소득이 그렇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돈을 못 버니까 예. 쓸 돈이 없는 예.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있는 거죠. 예, 절대 소비를 그러니까 뭐 쌀도 고기도 뭐 반찬값도 예. 아끼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상위 20%의 경우에 좀 어떤 건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불안 때문에 소비를 안 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실제로 예금 소득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사실 예금 소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가계 부채 수준은 아니다 뭐 이런 분석을 또 하는 경제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 그냥 심리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실제 가계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계 부채 문제만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네. 우리나라 이제 자산의 이제 대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부동산으로 이제 구성돼 있다고 얘기를 네. 흔히 하잖아요. 예, 70% 예. 이상이니까요. 예. 근데 이제 이 그 부동산 자산이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예금 자산에 비해 가지고 예. 굉장히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 현금화하기가 힘든 자산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금융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 전개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흑자 도산이라는 말이 이제 튀어나오고 그럽니다. 흑자 도산이요? 예, 흑자 도산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산보다도 네. 부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산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네.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부채 중에서는 상환해야 될 부채가 있을 게 아니겠어요? 네네네.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상환을 해야 될 텐데 네. 자산을 현금화가 안 되는 거죠. 현금화가 안 되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이건 저기 부도가 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흑자 도산이라고 그래요. 기업만 아니라 가게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이제 얼어붙게 되면은 예.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이제 가격이 오를 거라는 이런 심리가 확산되게 되면은 서로 다 사자 그러죠. 살려고 하죠. 예. 그리고 이제 팔려고 하는 사람은 실종돼 버립니다. 예. 근데 반면에 이제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그러니까는 부동산 시장이 냉각될 때는 네. 팔려고 하는 사람만 존재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실종돼 버립니다. 그게 이제 자산 시장의 특수성이에요. 예. 특성이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경우는 결국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을 처분을 못 했을 경우에는
은행이라든가 이제 금융권에서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뭐 처분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자산을 차압을 들어가게 됩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는 이게 네. 위험한 건데요. 아. 미국 같은 경우도요. 네. 금융위기 나기 한 10년 동안에 보게 되면요. 네. 부채를 주도한 것이 우리가 흔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예, 사태로 예, 가잖아요. 예. 근데 서브프라임이라는 건 이제 신용 등급을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저소득층이거나 예. 아니면 직장이 별로 변변한 직장이 없는 사람들의 신용 등급이 서브프라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제 주택자금 대출을 해준 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인데 예. 이 사람들이 부채를 주도한 게 아니라요. 예. 중산층과 중상층이 주도를 했어요. 아. 미국이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이 자산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됐냐면은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급에 있는 사람들이 대출 받은 돈을 못 갚다 보니까는 네. 그리고 대출 받은 돈이 집값보다 더 커지다 보니까는 네. 이게 차압당하면서 이게 집이 이제 그러니까 시장으로 나올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오면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네. 여유 있는 사람들 집값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집값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집값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다 떨어지죠. 예. 다 떨어지다 보니까 중산층도 마찬가지로 예. 자기 집 가치가 떨어지니까는 네네. 상대적으로 LTV 비율이라는 게 있죠. 예. LTV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은 집 가치 대비해 가지고 예. 주택 가격 대비 이제 대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분모인 주택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대출 금액은 그대로 있는데 분자는 이게 올라갈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거기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70%다 맞추려면은 예. 결국은 상환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상환을 해야 돼. 예, 일정 그 비율을 네, 맞추기 네, 위해서요. 예. 그럼 그 상환을 하려면은 주택이라는 건 대개 우리가 가격이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는 상환 금액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몇 천만씩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돈을 월급쟁이들이 어떻게 이걸 어떻게 갖고 한꺼번에 계세요? 말을 당연히 그러니까 집을 또 매각을 해야 되죠. 근데 집을 매각을 하려는데 집이 그러니까는 이게 매물이 자꾸만 나오는 상황에 있어서 안 팔리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은 더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중산층과 중상층까지 이게 번지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유동화시킬 수 있는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산이 없는 가게들은 네. 항상 그러니까 위험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딱 그것이 그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한국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예. 거잖아요. 네, 충분히 가능한 특히 거예요. 이 가계부채의 대다수가 네. 이게 주택담보대출로 빚을 얻어가지고 전부 집 사가지고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한 사람 집 월급은 전부 맞습니다. 집값 예. 갚는 데 쓰고 나머지 가지고 쪼개서 생활비 쓰고 이런 거게 대한민국 가계의 평균 집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 지금 너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있어요. 네. 말도 안 되게 이를테면 뭐 서울의 외곽의 경우에도 뭐 24평 아파트가 막 6억 2천 막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가 무슨 도무지 무슨 그 가격을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막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또 매매는 또 안 된다 그러고 뭐 이런 건데요. 그 가계부채 문제를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미국에 있었던 그 위기가 고스란히 한국적 위기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중산층과 중상층들이 많이 가계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된다. 이 사람들은 그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게 예. 바로 이제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자산으로 대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네. 그 월급 받는 소득을 가지고 예, 예. 이 주택의 부채를 상환을 해야 될 때 이게 상환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주택을 매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상환을 해야 되는 이런 압력에 이제 네. 부딪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주택 가격이 더 이제 폭락하는 악순환 고리가 이제 형성되어져 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이 부채 상환을 못하게 되고 이제 주택 차압으로 연결될 수 있는 네. 이런 이제 가능성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그러니까 계속 그 가계부채 폭탄이 터진다 계속 그러는데 소위 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뭐 이분도 조만간 검찰 조사 받아야 될 걸로 보이는데 최경환 부총리가 이른바 초이노믹스 뭐 이러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뭐 새롭게 한다면서 끊임없이 빚내서 집 사라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집을 정말 또 많이 샀어요. 왜냐하면 전세 사느니 조금 빚을 더 얻으면 그냥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으니까 특히 30대 신혼부부들이 빚을 과도하게 내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근데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되고 이런 집들이 너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 정부가요. 네. 저는 지금 굉장히 그 소위 말해서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저는 부도덕하다고 보는 이유가요. 네. 지금 경제 문제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요. 네. 우리 지금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뭐 대기업 그다음에 뭐 조선업, 해운업 이런 구조조정을 이렇게 많이 뉴스를 들었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문제가 사실은
아무리 늦어서도 네. 2012년부터는 이명박 정부 끝나는 해였었죠. 예. 그때부터는 이게 시작이 됐어야 됐던 거예요. 구조조정이. 예.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바로 이제 박근혜 정부가 또 출범하는 해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정권을 예. 이제 넘겨받는 해이기도 한데 예.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이제 급락하게 된 시점이요. 네. 수치상으로 보면 2012년도부터입니다. 수출이 이제 예. 제가 2011년도 말에 이제 경향신문에 이제 칼럼을 쓰고 있을 때요. 네네. 12월 말에 이제 잠 못 드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수출 주도 성장이 끝났다. 이제 이런 이제 그러니까는 썼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그 당시에 2011년도에 수출 증가율이 19%가 넘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수출 이렇게 잘 나가고 앉았는데 근데 그 다음에요 2012년도에 마이너스 1.3%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예측이 딱 맞았더라고요. 예, 저는 그 근거가 있었던 거죠.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학자다 보니까. 요새는 무당이 유행이라 왜냐하면 웬만하면 다 무당이 유행이라 웬만하면 굿으로 결정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도 제가 뭐 선부당 짓을 할 수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2012년도부터 네. 이게 떨어지게 된 배경은요. 네.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네. 전 세계 경제가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부채를 가지고 성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과잉 성장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부채가 구조조정되면서 네. 제조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예. 그 직격탄이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이제 교육인 겁니다. 교육이요. 예. 각국에서 수입이 이제 그러니까 줄어드니까요. 그렇죠? 예. 그 결과가 해운업에 이제 딱 직격탄 날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해운업을 보게 되면 2011년, 12년도부터 그러니까는 현대상선 한진해운이 영업 적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그럽니다. 2012년부터 대규모 마이너스 적자 기록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를 그다음에 해운업이 그러다 보니까 조선업으로 또 전념이 되지죠. 근데 당시에 이명박 정부는 그걸 뭐냐면 국책은행을 내세워가지고 돈을 퍼부어주면서 예. 오히려 그러니까 이것을 연명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MB가 원흉이네요. 그렇죠. 물론 그건 이제 정책적인 판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과거 예안위기 때도 그랬듯이 이건 뭐 죄를 물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무능하고 부도덕했다는 얘기는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보는 건데요. 죄를 그래서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MB의 죄를? 저는 그 부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 그래서 경제를 오늘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든 근본에 MB 정부가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 그걸 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이 이제 급락을 하게 되면은 바로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제조업의 성장이 후퇴합니다. 제조업의 매출액이 줄어들어요. 네. 제조업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잖아요. 예. 수출의 주력 산업이니까 제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되고요. 제조업이 직격탄을 맞으면 바로 누가 직격탄 맞냐면 대기업이 직격탄 맞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다 제조업체잖아요. 제조업. 그래서 대기업의 매출액이 또 급락을 합니다. 대기업이 근데 이게 타격을 보게 되면은 아니, 우리나라 다 이제 연쇄- 하청 중소기업들이 아우, 큰일 이게 났네. 연쇄적으로 타격 보잖아요. 예. 그래서 2010년경에 한 중소기업 한계기업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요. 3년 연속 그러니까 자기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도 못 갚는 이 기업들을 가지고요. 한계기업. 예, 한계기업이 한 2천여 개 있었는데 지금 한 3천여 개 육박합니다. 중소기업들이 그러니까. 더 늘어난 거네요. 그럼 좀 늘어나죠. 지금 갈수록 지금 저기 경제가 안 좋으니까요. 한계기업이 더 늘어나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출, 제조업, 대기업 주도 성장 방식인데 이게 다 연쇄적으로 다 이제 타격을 보게 된 거예요. 2012년도부터요.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2013년도에 그걸 넘겨받으면서 네. 대기업과 제조업의 구조조정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그 제도가 있었었습니다. 주채무 계열제도라고요. 주채무 계열제도라고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외면해 버리고 계속 이제 국책은행을 내세워 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우조선 해양 사태 때 봤듯이 소위 이제 그러니까 산업은행이라든가 수출입은행 내세워 가지고 자금을 계속 지원해 준 거죠. 물붓기식으로 밑빠진 독에다가요. 그 결과가 이제 우리가 올 봄에 겪었던 이제 그러니까 대우조선 해양 사태 저거고요. 그럼 뭐 해운업도 마찬가지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박근혜 정부 출연 초기에요. 그러니까는 수출이 가하고 대기업이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최경환 팀이 딱 들어섰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내수가 이제 내수를 살려야 되는 것이었었고요. 수출이 이렇게 타격을 보니까요. 내수 살리는 거는 결국은 이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해야 되는 문제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방법보다는 어떤 걸 했느냐? 굉장히 저는 아주 의도적으로 부채 주도 성장을 그러니까 도입을 한 거예요. 자, 부채 주도 성장이라면 부채라는 건 뭐냐면요. 미래 소득을 땡겨 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부채는 우리가 언젠가 상환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래 소득을 미리 땡겨 쓰는 거예요. 내가 이번 달에 그러니까 돈이 만약에 1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가계 지출을 위해서. 그럼 내가 그래서 그 빚을 내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카드론을 받든 뭘 하든 간에요. 그럼 그 다음 달에 갚아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 소득을 당겨 쓰는 게 부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부채 주도 성장 이게 그러니까는
저소득층들이 소득이 별로 이게 안 증가하고 좋은 일자리가 안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소득층이니까 소비할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요. 하위 20%는요. 소비가 소득보다 더 초과하고 있습니다. 한 7 내지 한 10% 정도 초과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과소비를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먹고 소득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소비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지난 작년에도 나온 그 국감 자료 중에 하나가 전부 그 집담보 대출 받아가지고 생활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즉 그러니까 애들 자기 등록금 소득만 학원비. 가지고 예. 최소한의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는 예. 소비가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을 넘어서고 있는 예. 가계가 하위 20%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결국 뭘로 했겠어요? 빚을 예. 내가지고 소비한 예. 거죠. 예. 그게 이제 소위 생계형 부채인 겁니다. 예.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최경환 팀이 들어와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 부채주도 성장, 빚내 가지고 왜 소비는 주로 이제 저소득층이 소비 성향이 높습니다. 소득 대비 그러니까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저소득층이 예. 더 높아요. 근데 예. 저소득층은 소비 여력이 고갈돼 버린 거예요. 어. 고갈돼 버리니까는 이 사람들을 소비시키게 하려니까 어떻게 예. 하겠습니까? 예. 미래 소득을 땡겨가지고 소비를 시키는 방식으로 한 거죠. 그게 이제 부채주도 성장이었던 것이고 예, 예. 그게 이제 2014년 이제 그러니까 9월 달에 그런 이제 새로운 부동산 대책도 나오면서 4분기부터 이제 그러니까는요. 예. 그게 이제 연결이 되지는데 2014년 4분기가요.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4년 동안에 보게 되면 4분기 기준으로 가장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한 해였었습니다. 0.3%래요. 0.3%. 박근혜 정부에서 1년에 한 번씩 1%대 하고 나머지는 다 0%대 성장을 기록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기도 어렵겠어요, 교수님.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0% 최근에 성장을. 제가 이런 말 합니다. 예. 경제를 일부러 이렇게 망가뜨리기도 쉽지 않다. 제가 이런 얘기를 다른 방송에 나가서 하고 그랬었는데요. 경제를- 지금 소비, 생산, 투자, 수출 다 역성장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망가진 역사가 없어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예. 경제를 이렇게 세트로 예. 다 같이 이렇게 진짜 망가뜨리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아 박근혜 정부가 유일하다. 예. 그래도 내 중에 하나는 좀 예? 그러니까 뭐가 돌아가야 되는데 예. 최소한 뭐라도 하나 돌아가 수출이라도 외환하기 때문에 수출이라도 살아나고 그랬는데 예, 지금은 아무것도 지금 저희 다 올스톱이 올스톱이에요? 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교수님? 지금 이게 저희가 지금 너무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오는데 이게 뭐 지금 뭐 다 난장이에요. 뭐 예. 지금 대통령이 지금 상식을 거부하고 있어가지고 국민적인 이게 그 법감적인 패닉 상태거든요. 대통령이 저렇게 검찰 수사도 안 받고 버티고 저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네. 저는 뭐 전두환조차도 네. 대통령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대통령 되고 나면은 잘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자기도 좀 잘해보겠다. 예. 그래서 역사에 남는 대통령 한번 그렇죠. 되고 싶다. 이런 의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예. 예. 그러면은 그런 의지가 있다면은 예.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개인을 위해서니까 국가랑 국민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예. 지금 뭐냐면 외신에서요. 네. 외신뿐만 아니라 지금 대형 지금 투자은행들이 한국에 보고서를 날리는데 계속 무슨 보고서를 날리냐면요. 네. 한국 정부 올스탑, 한국 주요 정책 올스탑. 이거예요, 계속요. 아무것도 추진할 수 있는 게 없다. 예. 그러면 이게 완전 식물 국가 상태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식물 국가 상태로 이게 지금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외국에서 보는 지금 이 시각인 겁니다. 외국에서 보는 한국에 대한 시각 판단이 시각이 그러는 겁니다. 한국 정책 올스톱. 예. 그러면 그런 상태 속에서 이게 결국은 뭐냐면 대통령이 네. 결단을 내려줘가지고 네. 많은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네. 본인이 있는 한 이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본인이 최소한의 양심과 최소한의 그러니까 애국심이라는 게 있다면은 예. 적어도 그러니까 본인이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빨리 경제가 빨리 예. 경제가 다시 그러니까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만 되는데 네. 오히려 대통령이 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제가 그럽니다.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될 것이다.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될 네. 것이다. 국민에게 짐이 되는 대통령,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대통령, 결자해지도 못하고 저렇게 계속 국민에게 계속 고통을 주는 아몰랑이에요. 거죠. 완전히 아몰랑. 예. 예? 예. 뭐 검찰 조사도 국회에 추천하는 총리도 안 받고 나는 내 살 길 마련할 거야. 그러니까요. 딱 이게 이거거든요. 국가와 국민을 볼모로 삼는 거지 뭐예요. 국가와 국민을 볼모로 삼고 저렇게 자기 살 길만 예. 궁리하는 우리 왜 나쁜 지도자가 대통령이에요. 참 나쁜 대통령.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가 그래. 이승만 전 대통령도 그래. 다리 끊고 자기만 도망가고 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지도자로 뽑는 걸까요? 아 정말 그것도 열받네. 이 아마 더 위대한 영광의 역사를 만들려고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닌가. 교수님 너무 낭만적이신 거 아닙니까 지금? 아이, 저희가 이게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죠. 예,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은 이게 언제 터진다고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다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제가 이게 그 점쟁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게 아니라 다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쭙는 건데요. 이 가계부채 폭탄이 언제 터진다고 보십니까? 지금 한 가지 지금 우리가 특이할 만한 것은요. 네. 우리가 사실은 이제 긴 이제 시간으로 보게 되면 90년대 이후부터는 수출주도 성장을 하면서요. 네. 세계화 전략에 의해 가지고요. 네. 하면서 이 수출주도 성장 전략이 세계 경제가 좋을 때는 좀 잘 돌아가는데 네. 외국에서 수입을 해주니까요. 네, 네. 세계 경제가 안 좋을 때마다 이게 타격을 보는 게 수출주도 성장 방식이에요. 예. 그때마다 정부가 했던 게 뭐냐면은 한국에서 돈 찍어내거나 아니면 정부가 재정을 풀거나 아니면 가게들한테 빚내서 소비하거나 이거였었어요. 김대중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그게 소위 카드 사태 대란이었었죠. 카드 대란. 2003년도에 예, 예. 노무현 정부하고 독박을 쓰고선 저기 출범 초에 제대로 개혁도 못하고 유시민 당시의 장관이 예. 이건 우리 책임이 아닌데 우리가 재수 없다 뭐 이런 비싼 얘기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랬었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예. 결국 DJ 정부가 이렇게 2002년도 말에 네. 경기가 이제 곤두박질 치니까는 미국의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요. 세계 경기가 침체가 네, 네. 오면서 그렇죠. 이게 이제 수출이 타격을 보니까는 네. 경제가 나빠지게 되면은 정권을 재연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인위적 부양을 한 거예요. DJ 정부가요. 그래서 사실 부양. 노무현 정부가 탄생하는데 일정하게 기여를 한 거예요. 아 그럼 득을 본 거 아닙니까? 득을 유시민 본 장관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안 그래서 제가 50% 맞고 50% 틀리다 틀리다. 한 얘기가 예. 그 덕택으로 정권이 탄생한 거고 노무현 예. 정부가 예.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어쨌든 뒤집어 쓴 거고 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건데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게 이제 역대 정부가 계속 그렇게 해오다가 이게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네. 가계부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소득을 한 단위 이상을 만들어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네. 왜냐하면 부채가 증가하는 건 자산도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우리가 빚을 내서 집을 사게 되면은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제일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자산이 증가하다 예, 보니까는 예. 그게 이제 소비로 연결되거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예. 좀 이제 소득 창출에 기여됐는데 예.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게 떨어지기 시작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마이너스 떨어졌어요. 마이너스로. 가계부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네. 이 소비는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 그럼 지금 뭐냐면 부채에 대한 그러니까 이 상한 비용이 더 커졌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자산 증가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이득보다도 네. 부채 증가 이자라든가 이런 부담이 예, 더 컸다는 예.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부채 주도 성장도 사실상 파산났다. 저는 이제 수출 주도 성장은 이미 그러니까 제가 금융위기 끝났고. 이전 이후에 끝났고 예, 부채 성장 끝났다 이렇게 예.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 상황을 지금 뭐냐면 현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올해 보세요. 예. 올해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3분기, 4분기 보게 되면은 네. 우리가 건설 지출, 건설 투자 지출을 빼게 되면은 사실상 네. 0%입니다. 성장이 멈췄어요. 성장이 완전히 멈췄다. 예. 건설 투자 지출 빼게 예, 되면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양반이 내정자입니까? 신분이 잘 가는데 임종용 씨가 말이에요. 지금 신분이 뭔지 잘 아주 헷갈려 지금 죽겠는데. 헷갈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 김병준도 헷갈리고 좀 다 예. 헷갈려요. 이게 금융위원장인지 부총리 내정자인지 헷갈리는데 지금 엉망이야. 임종용 지금. 의원, 임종용 씨가 예, 예. 지금 하여간 뭐 부총리로 내정을 하여간 저기 박근혜한테 지명받고 나서 네. 받고 나서 그러니까는 뭐 가계부채 뭐 가겠다고 이제 막 후덥고 썼는데 예. 본인이 금융위원장 시절 때는요. 네.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들러리 역할을 해줬다. 금융위가. 예? 자기가 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 가계부채 금융 안정 이런 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금융위원회 중요한 그렇죠. 기능이. 예. 근데 당시에 뭐냐면은 기획재정부열이니까는 예. 청와대나 기획재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예. 금융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가계부채 괜찮다고 계속하면서 늘려왔던 같이 보조를 맡았던 것이 임종용 씨라는 예. 얘기예요. 그래놓고 예, 그리고 또 임종용 씨가 또 제가 어느 방송에서 제가 나가서 예. 이 부총리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제가 한 얘기가 근거를 몰려가지냐면 이 양반이 서별관 회의의 주역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 부실화 만드는 데 속에서 산업은행의 주무부서가 금융위원회예요. 예. 근데 금융위원장으로서 산업은행이 부실해서 아무 책임을 안 지고 예. 산업은행 당시 은행 총재였던 홍기택 씨가 네. 자기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했는데 그 사별관의 주축이 누굽니까? 안종범, 예. 그다음에 최경환, 그다음에 임종용 이 세 사람이었었어요. 맞아요. 예. 이 세 사람인데 금융위원장은 아무리 그러니까 기재부라든가 행정부가 예. 경기를 부양하고 싶어도 본인의 역할은 금융안정이라고요. 네. 금융발전과 금융안정이 금융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다 돼 있어요. 못 박혀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가계부채 증가하는데 같이 그러니까 무한회동했죠. 전임 위원장 때보다도 예.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임종용 때 훨씬 더 그러니까 몇 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어요. 예?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와서 이제 가계부채 이제 호들갑 떨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저는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지금 뭐냐면 이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건설 경기 이제 만약에 이제 줄어들게 되면요. 예. 성장은 멈춰요. 예. 성장은 멈추다. 성장할 수 있는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자, 우리가 봐보세요. 지금 금리를 지금 보게 되면은 네.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일부 우리나라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뭐 제로금리까지만 내리자는데 네. 내릴 수가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제로금리고 미국도 제로금리 있잖아요. 예. 지금 사회자께서는 예. 미국 자산을 갖고 있겠어요? 한국 자산 갖고 있겠어요? 당연히 미국 자산을 그렇죠. 가죠.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자산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예. 그러니까 제로금리를 가질 수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대결제 통화를 아닌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소위 말해서 원제라고 이제 우리가 국제금융학에서 그럽니다. 예? 원제 그러니까요. 이 엔화라든가 유로화 정도만 하더라도 예. 국제사회 속에서 예. 국제경제에서 예. 이게 결제 통화로 사용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사용되지 않는 통화잖아요. 통화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일종의 비용입니다. 그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금리는 더 이상 지금 이제 우리가 내릴 수 없는 상황에 돈을 다 풀기가 힘든 상황에 이렇게 직면했다 이겁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볼 때는요. 그러면 그 통화 정책은 완전히 지금 이제 더 이상 고갈돼 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은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그러니까 재정이란 말이에요. 재정. 예, 재정이거든요. 예. 근데 재정을 푸는 거를 네. 이 정부가 되게 이제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이유가 재정도 그러니까 뭐 제대로 잘 풀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싫어하는 이유가 네. 재정은 결국 풀게 되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마중물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요. 마중물 효과라는 건 이런 겁니다. 정부가 재정을 푼다는 얘기는 민간의 소비라든가 기업의 투자가 활력을 잃어가지고 네네. 이 민간의 힘에 의해서 경제가 안 들어갈 때 정부가 잠깐 구원투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중물이라는 것이 펌프 혹시 네, 아십니까? 예, 펌프. 펌프할 때 처음에 예. 이제 이 조금 압력을 넣잖아요. 만들기 위해서 물 조금 넣는 그게 예, 마중물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부가 잠깐 마중물을 넣어가지고 재정을 돈을 풀어가지고 예. 민간 부분이 이제 정상 회복이 되도록 이 역할을 한다는 게 마중물 효과입니다. 예, 예, 예. 그럼 그게 되려면은 결국은 기업이 투자가 살아나고 투자가 살아나려면 가게가 소비가 살아나야지 기업도 그렇죠. 투자할 게 아니겠습니까? 예, 예. 가게가 소비가 살아나려면 소득이 들어야 있어야죠. 되잖아요. 예. 소득이 늘려면 일자리가 생겨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정부의 마중물 효과가 나타나려면 정부의 재정 지출이 좋은 일자리 만들기로 연결돼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정부가 주로 하는 것은 뭐냐면은 토목 사업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SOC 사업이요. SOC 사업. 그런 거 근데 하지 그런 거 말아요. 가지고 요즘 젊은이들 일자리 만들어지겠어요? 그러니까요. 안 만들어지니까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예. 결국 국가 부채만 증가하는 거예요. 예. 근데 국가 부채 증가하는 거를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기득권층이라든가 네. 부자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왜 그러냐? 왜 국가 그래요? 부채는 언젠가 국민들이 갚아야 될 돈이란 말이에요. 갚는 거 그럼 되게 뭘로 갚습니까? 세금 내서 갚아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세금 내서. 세금은 누가 더 많이 냅니까? 고소득자가 더 많이 내게 돼 예. 있어요. 누진세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철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보수주의 경제학자들은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그렇게 저기 타령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상돈 교수가 맨날 재정 건전성 얘기할 예. 때 그 원인이 바로 거기 그겁니다. 있었군요. 예. 아, 자기 예. 재산하고 관련이 있구나. 그럼요. 예. 아, 그 철저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철저하군요. 예. 예. 자기 재산에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이게 저기 예, 손해가 나면. 예. 예. 근데 그러니까 부자나 고소득자는 그런 게 철저한데 네. 이게 없는 이게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굉장히 둔감해요. 개념이 없어요. 예, 둔감해요. 예, 예. 그러니까 감세해 준다면 그러니까 굉장히 뭐 자기도 혜택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 자기한테 손해 보는 게 없으면은 예. 손해 보는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저기 예. 괜찮지 않냐 생각하는데 예. 감세를 하게 되면 정부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요. 예. 어딘가 뭐 줄여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줄일 때 어디부터 줄이는지 아세요? 제일 힘없는 부서부터 줄여요. 안기부라든가 예. 뭐 국가정보원이라든가 아니면 교수님 국방부 국정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정원이나 국방부 건 못 줄여요. 예산이요. 예. 줄이는 게 되게 뭡니까? 교육부, 네, 복지부, 그다음에 복지부 이런 거 줄여요. 환경부 뭐 예, 이런 거 이런- 줄여요. 예. 힘없는 부서들 거요. 예. 그게 바로 서민들한테 직격탄 날리는 것들 이런 그렇죠. 것들 국민 생활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서민들이 그러니까 감세한다고 이게 좋아할 일은 이제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다 해서 이게 그러니까는 예. 무관심할 일이 아니란 얘기죠. 예. 아, 그 교수님 세금 문제까지 쫙 짚어주셔가지고 오늘 굉장히 속 시원한 토크가 되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뭐 언젠가 한번 짚어보고 싶었는데 교수님 그러면 수출 주도 성장도 끝났고 부채 주도 성장도 끝났고 통화 정책도 우리는 써볼 게 없고 국가 재정을 가지고 좀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예. 여기까지 온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는 게 지금 겁니다. 지금 수출이 지금 당분간은 지금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란 네. 말이에요. 그럼 중국도 뭐 요새 뭐 핸드폰 시장도 막 네. 화웨이폰, 뭐 고급폰, 아, 프리미엄폰 그러니까요. 막 이런 거 만들어서 우리 뭐 경쟁 있는 산업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나라 제조업 이런 상황으로 3, 4년 내에 초토화된다는데 그런 얘기를 방송에 제가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더 빨라질 것 같아요. 3, 4년보다 더 빨리 더 초토화된다. 예, 초토화된다. 예. 그러니까 제조업의 경쟁력이 지금 급속하게 지금 이제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입해 가던 걸 다 이제 그러니까 자급자족하고 그렇죠. 있단 예, 말이에요. 예. 자립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수출의 한 4분의 1 차지하는 게 중국인데.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수출이 그러니까 당분간 회복되기 어렵다 이겁니다. 예. 지금 미국도 지금 보호주하겠다고 앉아 있고 그렇죠. 미국도 자기네들 걸 더 많이 수입해가라고 앉아 있고 수출은 줄이라고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수출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겁니다. 쉽게 보면요. 네. 자 그러면 나머지 남아 있는 게 이제 재정 이런 부분인데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내수를 살려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내수 그렇죠. 내수를 살리려면 결국은 뭐냐면 국민들 그러니까 특히 뭐냐면 하위 그러니까 그래서 이 중산층과 서민층들 하위층들이 서적순들이 돈 쓸 여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이분들이 돈 쓸 여력이 없는 게 두 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돌아가는데 가계부채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좀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자 집이 있는 서민층들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집이 없는 서민층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네. 집이 있는 서민층들 중에서요. 지금 상당히 지금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서민층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일종의 뭐냐면은 지금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정부에서 가계부채 질을 개선한다고 하면서 네. 새로운 이제 그러니까 부채를 이제 그러니까 이 예. 차입을 할 때는 대출을 받을 때는 예. 원리금 분할 상환으로 다 바꿔가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그러니까는 이자만 쪼내다가 그렇죠. 만기 때 이제 그러니까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걸 이제 그러니까는 분할 상환하는 네, 방식으로 네. 바꿔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만 이제 대출받으라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대출 받으신 분들 중에서 만기가 돌아오시는 분들이 예. 이게 이제 만기가 돌아왔을 때 이걸 분할 상환했을 때 분할 상환 능력이 없는 가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한 가지 이제 어디서 알 수 있는 거냐면요. 지난해 4월 달에 네. 안심전환대출이라는 것을 안심전환대출. 기억나시죠? 예. 금융위원회에서 안심전환대출을 도입했었어요. 예. 당시에 안심전환대출을 도입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한다고 하면서 만기 10년부터 해서 20년, 30년 동안 나눠서 갚을 수 있는 네, 거. 네. 그러면서 고정금리로 그렇죠. 이렇게 나눠서 갚을 수 있는 저금리로. 보금자리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그것도 확 예. 줄여버렸어요. 예, 그건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안심전환대출을 딱 도입을 했잖아요. 네. 당시에 신청한 가구가 네. 당시에 이제 1시중권만 이렇게 네. 대상을 했습니다. 예. 근데 112만 가구였었어요. 112만 가구. 예, 그걸 신청을 했어요. 이제 예. 바꾸려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최종적으로 네. 그 112만 가구가 다 자격이 있는 가구가 112만 가구였었는데 신청한 가구가 아니라 자격이 있는 가구가요. 최종적으로. 예. 근데 거기서 최종적으로 갈아탄 가구가 예. 32만 가구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80만 가구가 포기를 한 건데 예. 왜 포기를 했겠습니까? 내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10년으로 만약에 나이가 40대이신 분이요. 만약에 20년 분할상환으로 간다 했을 때 못 갚죠. 이게 갚으려면요. 네. 20년 동안 자 직장이 있어야 현재의 직장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원래 이 장기 분할 상환 제도는요. 네. 미국의 대공황 때 도입된 제도고 네. 대공황 때가 당시에 미국의 중화학 공업이 이렇게 왕성하게 이제 막 꼽힐 네. 때였었어요. 네. 중화학 공업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장기 고용을 특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던 제도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제서 지금 이제 일자리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인제서 그걸 도입하려고 하는 데 있으니까요. 네. 그럼 40대 가장이 자기가 앞으로 10년도 그러니까 이게 직장이 있을까 말까 할 텐데 이거 어떻게 불안해서 이거를 가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직장만 유지된다면은 허리띠 졸라매면서 네. 씀씀이를 줄여야 되는 거니까요. 원금도 분할 상환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걸 하겠는데 네. 이게 문제는 뭐냐면 하다가 내가 직장이 이제 잃게 잘리면, 돼버리면은 네.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럼 이게 결국 차압당하고 그걸 뺏기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포기를 한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예. 그 가게가 그건 이제 은행권들만 시중 은행권만 대상으로 한 겁니다. 네. 일시중권만요. 예.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는 빼고 한 거였었어요. 제2금융권까지 포함하면 제2금융권은 안 뺀 거였어요. 그때 포함을 안 포함을 안 시켰었어요. 그때 금융위원회에서 그걸 안 시키면서 당시 형평성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이 네. 더 취약계층이 많은데 왜 그 사람들한테 그런 기회를 안 주냐 해가지고 막 학자들 전문가들이 지적하니까는 네. 금융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금융권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대출이 막 그냥 그 복잡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왜 안 한 거냐면은 이금융권은 아무래도 고금리로 대출받은 게 많다 보니까 네. 이거는 그러니까는 부실화될 염려가 크다 보니까는 이거를 그러니까 책임지지 주택금융 않겠다. 책임지지 않기 싫은 거죠. 정부가 이거 떠맡을까봐 예.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속내는요. 진짜 치사한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네. 그 부분이 한 200조 된다 그랬었어요. 200조. 예. 2014, 당년 4월 달 기준으로요. 네. 한 200조 된다 그랬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잠재적인 폭탄이라 이거죠. 이분들이 만기가 돌아올 때 예. 결국은 분할 상환으로 바꾸게 될 텐데 이게 언제가 몰려 있습니까? 만기 상환. 이게 지금 이제 내년 내후년에 계속 이제 내후년에 계속. 이게 됩니다. 내년 내후년 되게 되면 또 하나가 지금 문제는 우리가 공급이 지금 그동안에 주택 공급이. 확 늘어가지고 예. 지금 공급 초과로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요. 예. 이게 지금 맞물려 들어가고 있다는 게 제가 볼 때 예. 굉장히 지금 이게 지금 심각한 심상치 않다는 얘기예요. 예? 내년 내후년이니까요. 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분들이 그러니까는 이 그냥 가만 놔두게 되면은 네. 결국은 뭐냐면 주택을 차압당할 수밖에 없고요. 주택을 차압당하게 되면 이건 이제 그러니까 경매 처리합니다. 은행권 들었으면 바로. 그러면 주택 시장에 공급 물량이 막 나오게 되면 주택 가격이 이제 폭락하게 됩니다. 폭락하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소위 말해서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는 거예요. 가계부채도 경착륙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태가 되게 되면요. 네. 그런 게 터지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일본의 25년 전 장기 불황의 이제 이렇게 서막이죠. 일본의 25년 전 서막이 그렇게 시작했어요. 부동산 시장 폭락하면서요. 예? 그러면 이제 장기 불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디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면요. 이건 이제 디플레이션은 탈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번 빠지게 되면요. 진입하기도 쉽지 않지만 한번 진입하고 나면 빠져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디플레이션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건국 이래, 없었어요. 단군 이래. 당군 이래까지는 제가 뭐 저기 기억할 수 없고요. 네.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던 예. 거죠. 그 한 번도 없었던 디플레이션이 예. 그 서막이 예. 이제 내년 예. 내후년에 열리는 거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상황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된다.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게 만 선제적으로. 터지고 난 다음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네. 근데 이거를 미국은 어떻게 해결했느냐? 네. 미국은 그것을 금융기관들에다가 연준이 예, 중앙은행인 연준이 돈을 찍어가지고 예.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그 채무를 예. 다 사준 거예요. 일종의 양적 완화. 그렇죠. 양적 완화죠. 예. 그게 양적 완화인데 그래서 사준 겁니다. 예. 사주게 되면은 이제 금융기관이 살아나게 되면은 예. 그렇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다 망하게 생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금융기관을 이렇게 살려놓게 되면은 금융기관들이 가게나 기업에 상하는 예. 돈을 계속 공급하지 않겠냐. 이렇게 아주 안이하게 생각했던 거죠. 안이하게. 예. 예. 근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예. 가게로는 안 들어가고 가게에 있는 주택은 다 차압을 했죠. 미국에서요. 예. 지난해까지 10년 동안에 예. 차압당한 주택이 몇 채인지 아세요? 몇 채? 781만 채입니다. 781만 채. 예. 거의 가족 수까지 곱해 보세요. 수천만 명이니까는 거리로 내몰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대선할 때 모 방송에 나가서 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제가 점쳤었어요. 트럼프가 이길 거다. 예. 국내에서 그 앵커가 예. 유일한 저 전문가 같다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 제가 그때 근거를 뭘로 얘기했냐면은 예. 미국의 서민층들이 굉장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내상을 입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특히 백인 서민층이 엄청나게 내상을 입었고 미국은 백인 남성 중심 사회다. 미국은 굉장히 마초적인 사회다. 선진국가 중에서는 네. 백인 남성 중심 사회인데 백인 서민 남성들이 네.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그 불만이 주류층들에 대한 워싱턴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지금 고조돼 있다. 경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된다고 미국 경기를 하고 있는데 네. 서민층들은 거의 이렇게 온기가 안 가고 있다. 예? 그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인들이 그러니까 781만 채 대부분이 백인 서민층들이 갖고 있는 집들이에요. 이게 다 차압당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까지 뺏겼는데 내가 저 월가 그렇죠. 힐러리 꼴보기 싫어 이렇게 그러니까 된 힐러리 거잖아요. 같은 경우는 볼 때 예. 별로 바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똑같은 정책.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었어요. 트럼프에 대한 지지층은 굉장히 견주한데 예. 힐러리는 뭐냐면 차선이나 차악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싫어가지고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이제 트럼프를 하는 사람들은 현상을 좀 바꾸고 싶은 사람들 이런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결집력이 강하다. 그래서 투표율에서 내가 볼 때는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현실화됐는데 근데 트럼프가 되면 굉장히 재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방송에서요. 근데 이제 미국이 781만 채가 집을 차압당했어요. 그게 지금 미국 경제가 건강하게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미국은 내수가 한 70%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가계 소비가요. 예. 근데 그게 가계가 그만큼 깊은 내상을 입은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거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예. 한국은 예. 금융기관을 살리지 말고 네. 가계를 살리자 이거예요. 금융기관이 아니라 가게를 가게를 살리자, 살려야 이거, 된다. 그러니까 가게에 직접 지원을 해주라는 야,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예. 지금 현재 법으로 가능한 게 뭐냐면요. 예. 한국은행 법을 바꾸지 않아도 가능한 게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이 예. 주택금융공사라는 게 있죠. 주택금융공사. 예, 있죠. 주택금융공사의 주주예요. 예. 아 그래요? 정부하고 한국은행이 주요 주주예요. 한 주택금융공사. 40% 60%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출자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돈을 찍어가지고요. 예. 그러면 그 출자한 돈을 가지고 네. 내가 만약에 어느 A은행한테 만약에 3억 원을 빌려서 집을 샀어요. 네. 그러면 3억 원 빚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빚을 주택금융공사가 이렇게 인수하는 거예요. 그 빚을. 예, 내가 이제 5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예. 3억은 빚을 냈고 2억은 내 돈을 가지고 샀다고 네. 해보세요. 예. 그러면 그걸 이제 그러니까는 이 부채를 예. A은행에 있는 부채를 주택금융공사가 인수하는 겁니다. 예. 인수하면 내가 이제 그럼 거기다 이제 그러니까
주택금에서 팔 이제 희망자에 한해서죠. 물론 네, 자본주의 네. 사회니까요. 그렇죠. 예. 그럼 내가 이제 팔겠다고 하게 되면 물론 인수를 하게 되면은 네.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나한테 2억 원은 내 돈 돌려주고 네. 3억 원은 나에 대한 부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금융공사로 예. 부채가 넘어간 거예요. 예, 예. 그럼 주택금융공사는 이걸 가지고 뭐냐면 나에 대해서 이것을 예. 장기 임대로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내 집을 예. 계속 살 수 있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시프트 같은 거. 그렇죠. 예. 예. 그런 걸 예. 바꿔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집이 차압을 안 당하니까는 예. 주택시장에 이제 저 공급 물량은 안 나올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예. 주택가격 폭락이 막아지는 거죠. 예. 그 그렇죠? 가격이 유지가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서 뭐냐면 거기에 이제 장기 공공 임대로 이제 바꾸는 거니까 일종의 네, 보게 되면 네, 내용상으로 네. 보게 되면요. 예. 거기에 이제 임대료를 그러니까 공공 임대료 정도 내고서 이제 예. 그러니까는 예. 예? 그리고 그 빚은 이제 그러니까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고서는 예, 예. 하면은 가게 같은 경우는 2억이라는 돈이 생겼으니까 최소한 이제 숨통이 튀는 거잖아요. 소비에도 그러니까요. 그렇죠. 2억 그다음에 갖고 살수 빚을 있으니까. 3억 원에 대한 빚을 내는 거, 저 이자를 갚는 것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가게가 좀 숨통이 튄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가게는 자기가 거주선도 안 뺏기면서 네. 장기간 자기가 어쨌든 간에 사는 집은 어쨌든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주택 시장의 부동산 시장에도 그러니까는 예. 이 공급 물량 압박도 그러니까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예. 은행도 손해 보는 건 없는 거예요. 부채 넘기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어차피 그 주택금융공사로 주택 그걸 다 공공이 그 부채를 안는 거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소위 은행만 구제되는 게 아니라 가게까지 구제가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 시장도 그러니까 연착륙 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렇죠? 예, 예.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게 예. 이제 거기 들어가는 게 한 200조 정도 아까 추산한다 할 때 예. 그게 한 20조 정도면 돼요. 20조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네. 이제 이걸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대개 지금 이제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네. 다 이거 지금 이 안심전환대출도 바꿔준 게 아니라 네. 그 채권을 가지고 이제 MBS라는 예. 이 채권을 만듭니다. 그 담보로 해가지고 네, 이제 그러니까 네. 채권을 만들어가지고 예. 채권을 이제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또 예. 돈을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그 지금 주택금융공사가 한 70배 정도로 그렇게 이걸 운용하고 있어요. 운용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 가는 거니까는 200조면 한 20조만 되더라도 예. 그 20조는 어느 정도 규모냐? 과거 저축은행 구제금융 투입할 때나 네. 비싼 규모예요. 예. 큰 돈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그건 저축은행도 그렇게 거기다 저기 투자를 투자했는데 했는데. 투입했는데 서민들을 예. 위해서 그 정도 못하냐 예. 이거죠. 예. 국민들을 위해서 그 예. 정도도 못하냐. 그리고 할수 또 있다. 하나가 이제 예. 뭐냐면 이제 생계형 가계부채들이죠. 예. 이제 집과 관계없이 이제 그러니까요. 네. 예. 생계형 가계부채는 말 그대로 이제 제가 이제 조사해 본 거면요. 한 90% 정도가 그러니까 상환 능력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저는 이걸 채무 노예라고 하는데 채무 노예. 예. 사실 채무 노예 이제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예. 그럼 이 사람들은 결국은 상환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은행들에서 뭐냐면 부실 채권을 분류를 해 가지고 예. 예. 이걸 이제 은행들이 넘깁니다. 어디로?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대법체로 넘깁니다. 그 좀 그 받아달라. 그렇죠. 예. 아니, 거기다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근데 그 파는 가격이 한 5% 안팎이에요. 싼 건, 심한 건 4%, 예. 좀 괜찮은 한 6%가 아니라 평균 한 5%에 넘겨요. 예. 그러면서 내가 1억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빚을 지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내가 못 갚게 됐어요. 예. 그럼 은행이 이제 그걸 이제 채권을 추심하다가 예. 포기를 하고서는 예. 이제 부실 채권을 넘긴단 말이에요. 예. 팔아요. 예. 팔 때 한 그러니까 500만 원 주고 넘긴다는 얘기예요. 1억 원짜리를 그러니까요. 예. 그럼 대법원은 그걸 500만 원 인수를 해가지고 나한테 1,000만 원짜리만 뜯어내면은 예. 뜯어내면 그리고 남는 장사인 거죠. 장사네요. 예. 그게 이제 전화하고 그렇죠. 협박하고 예. 죽을래 살래 하고 그렇죠. 하는 게 그런 거군요. 예. 예. 그러면 그거를 저는 이제 그러니까는 이 대법원체에 넘어가게 되면은 예. 이분은 그러니까 신용 불량자가 되고 예. 그러니까 인생의 생활도 전환을- 인생도 완전히 저거돼 버리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런 대부업체한테 한번 추심당하기 시작하면 회복되기 힘들어요. 예. 그렇죠. 삶이 회복되기 예, 쉽지가 그렇죠. 않다고요. 예. 그러면 그런 상황, 소위 말해 자활이 힘든 거죠. 이 자활이 예. 힘든 거죠. 예. 그러면 그렇게 되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비용이 큰 거예요. 예. 결국은 그 사람들은 최저 그 생계 보장 대상자로 이렇게 예. 전락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럼 예. 정부에서도 결국 돈이 나가는 것이고 예, 그러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예. 그런 추심업체한테 넘어가기 전에 은행들에서 그런 이제 부실 채권들을 정부가 인수하자 이거예요. 예. 정부가 인수해서 그걸 소각시키자 이거예요. 소각시키고 그렇게 되면 최소한 그 사람은 신용은 회복될 게 아니냐 이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라는 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예.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하냐면은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자, 국채를 발행하는데 네. 장기채로 발행하자 이거예요. 장기채로. 국채 한 50년 이상 막 이런 걸로 예, 그러니까요. 예. 그걸 한국은행에 돈 찍어서 인수하게 하자 이거예요. 어. 그리고 그 금리를 한 0.5% 정도로 그러니까 저리로 발행하게 하자 이거예요. 예. 그럼 0.5%면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거기 때문에 예, 예. 물가가 상승하다 보면은 예. 그 실질적인 그러니까는 저 채무는 거의 그러니까 수조각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 예? 그러니까 국가 재원 부담도 별로 없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 재정적인 부담도 최소화시키면서 네. 최소한 신용은 회복시켜주자 이거예요. 신용 회복시켜주는 것은 보수 정부에서 했던 것들이에요. 일부는 그러니까요. 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요. 예. 대규모적으로 안 하고 예, 그런 예. 것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자활을 해야지만이 네. 자활을 하지 못하면 또 이제 채무 이제 이 그렇죠. 노예 상황에 시달리게 빠질 수가 되잖아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활을 하는 데 속에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를 그럽니다.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뭐냐? 그래서 물어보면은 이제 그러면 뭐일 것 같아요? 한국은행 가장 강한 힘이 뭐인 것 같아요? 글쎄 잘 판단이 안 되네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이요. 예, 예. 돈을 찍어낼 수 있는 힘입니다.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유일하게 예, 돈을 찍어낼 예. 수 있는 것이죠. 이거 너무 우리가- 쉬운 것 같은 얘기 아닌데.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발권력이라고 하는데, 발권력, 예. 발권력을 갈 수 있는데, 자, 그러면 한국은행이라는 것은 예. 저는 이번 기회에 누구를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되고, 이걸 한번 저는 묻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중앙은행의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이런 연속을 쓰는데, 네. 한국은행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느냐, 누구를 위해서 돈을 찍어내야 되느냐. 이걸 그동안에는 제가 볼 때는 금융회사들을 위해서 돈을 찍어냈다 이거예요. 금융회사를 위해서, 예. 은행을 위해서. 예. 그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찍어냈다 이거예요. 예. 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은행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요. 네. 그 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 대개가 고소득자라든가 있는 사람들이지 은행들이 이용하는 거지 예. 서민들하고 관계가 없는 저 예. 금리들이란 예,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예. 자,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래요. 자,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려면 학생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배워가지고요. 물가 안정이에요, 그래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러는 얘기예요. 물가 안정이라는 게 화폐 가치가 안정하고 같은 말이기 때문에 네, 반은 네. 맞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은 예. 모든 국민들한테 똑같이 피해를 주는 거냐? 예. 그래요. 예. 내가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게. 자, 100억 현금 자산이 있는 사람하고 예, 예. 니네들처럼 돈이 없는 사람들하고 했을 때 한국은행이 100배로 돈을 찍어냈어. 예. 그러면 돈 가치가 100분의 1 줄어들 게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은. 예. 그러면 누가 더 손해냐? 예. 100억 자산인 사람은 1억이 뛰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예. 니네들은 돈이 없으니까 별로 피해볼 거 없지 않냐? 예, 예. 그럼 니네들은 피해보는 것은 뭐 라면값이 좀 올라가지고 그런 건 피해보겠지만은 예, 예. 그럼 물건값 오르는 거야 그 사람들도 같이 같이 피해보는 보는 거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다. 그 대신 니네들한테 한국은행은 무슨 일을 해줬으면 좋겠냐? 돈 찍어가네 가지고 니네들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냐? 예, 쓸 돈이 없는- 없어서 예, 예. 그럼 돈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일자리에 쓰는 거 아니냐? 예. 일자리에다가 결국은 한국은행이 돈 찍어내는 목적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자, 그럼 우리가 한국은행의 우리가 중앙은행의 목적으로 봤을 때 네. 미국의 연준조차도 예. 가장 선진 국가에서 보수적인 미국조차도 예.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연준의 목적의 일항이 예. 뭐냐면은 완전 고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 고용. 두 번째가 물가 안정으로 되어 있어요. 예. 물가 안정보다 완전 고용이 우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가 최종 고용자 역할을 하라는 게 이게 이제 저거입니다. 그게 철저하게 계급적인 타협이에요. 그게 경제학자들이 그걸 이제 명분을 뒤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네, 것뿐이지 예. 철저한 계급적 타협입니다. 계급적 타협이다. 예. 예. 그러니까 서민들한테는 일자리 자기 먹고 살 수 있는 소득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중앙은행이 해야 될 일, 자기가 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네. 돈을 찍어가지고요. 예. 반면에 부자들은 예. 내 재산 가치가 예. 줄어들지 않게 내 재산이 더 늘도록 이렇게 해주는 걸 원할 게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이해관계가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번 기회에 저는 한국은행이 좀 서민을 위해서 좀 일하게 하자 네, 이거예요. 네. 서민을 위해서 좀 활용하자 한국은행을. 그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중앙은행의 민주화 이런 거는 저희가 한 번도 짚어보지 못했던 포인트고 정말 그 누구를 위한 은행이냐, 누구를 위한 한국은행이냐, 국민적 눈높이로 내려와서 봐야지 은행을 위한 금융권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중앙은행이어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또 하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주택금융공사 말씀도 해주셨는데 최근에 그 이른바 보금자리론을 원래 보금자리론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했는데 그것도 정책 결정도 갑자기 일주일 만에 아니 일주일도 아니죠 사흘 만에 그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뭐 3억 미만의 집에 대해서 이제 그렇죠. 대출을 해준다는데 서울 시내 수도권에 3억짜리 집이 어디 있어? 막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전부 아파트는 못 사는 거고 빌라 이런 거 사라는 거냐? 그러면 사실 그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상 그 보금자리론으로 집을 사려던 사람들은 굉장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해서 이제 연일 뉴스에 보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정책의 전환 포인트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이건 정부가 있잖아요. 네. 정부가 서민금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그냥 생색내기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거기다 많이 그러니까 자원을 투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색만 내고 보금자리론이 그러니까 예산을 배정이 네. 한 10조 정도 이렇게 배정을 했다가 그게 네. 바닥 나서 이제 그랬다는 얘기 그랬다는 아닙니까요? 거네요. 예, 예. 그걸 왜 10조로 제한하냐 이거예요. 더 하면 되지. 그리고 더 하면 되는데 그게 싫어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요. 자, 그러면 서민한테는 우리가 10조 이상 쓰기 싫어. 예, 이거예요, 그거죠. 박근혜 정부가? 그런 거죠 뭐. 아, 그러니까 이제 10조면 됐어. 생색은 내 가지고 무슨 하여간 뭐 저기 여러 가지 하여간 이런 거 서민금융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민금융이라는 건 말은 존재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서민금융 우리가 정부에서 흔히 대책을 내놓을 때 있잖아요. 중금리 대출을 그러니까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예. 중금리가 되게 10% 안팎의 이런 대출이요. 아니,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러니까 말이 안 서민 금융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서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네. 말해서 서민이 그 금융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정책금융이라는 말이 합니다. 보금자리론도 정책금융이에요. 네. 정책금융이라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정책이라는 건 정부의 수단이거든요. 정부의 예,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에는요. 예. 그러면 정부가 개입할 때는 뭐냐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장은 금융시장은 부자들을 위해서는 잘 작동하는데 네. 서민들한테는 서민들은 돈에 접근하기도 힘들고 네. 접근해도 굉장히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게 현실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정말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은행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금융이라는 말을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네. 금전융통의 준말이다. 금전융통. 실제로요. 금전융통의 진짜요? 준말입니다. 어. 그럼 금전융통은 무슨 뜻 같냐? 돈을 잘 돌게 해주는 거다. 예. 필요한 곳에. 예. 근데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이 안 가. 안 가. 그럼 예. 이건 시장이 예. 제도가 예. 잘 작동이 안 되는 거다. 제도를 다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도가 잘 작동이 되기 전까지는 예, 그럼 그거를 누가 보완해 주는 거야? 정부가 그 역할을 하라고도 돼 있다 교과서에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정책금융입니다. 그럼 정책금융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중소기업 정책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네. 중소기업 총액 한도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중앙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예. 0.5에서 0.75% 예. 기준금리가 1.25%잖아요. 예. 그것에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예. 중소기업한테는 그러니까 대출해 주는 예.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마찬가지로 예. 비싼 금리로 아니면 그걸 대출 받기도 힘들다거나 네.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예. 정책금융으로 이걸 배분한 거예요. 예. 그럼 마찬가지로 서민금융도 예. 시장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정책금융을 도입해야 된다. 시장이 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네, 적어도 네, 제도가 예. 그래서 제가 한국은행의 서민금융을 그러니까 네. 한국은행이 서민정책금융을 그러니까는 한동안 도입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아까 생계형 그러니까 가계부채 대상자 같은 네. 경우들은 예. 이게 일회성으로 한번 이제 구제가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엔 자활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자활을 할 때 자활 자기 이제 프로젝트를 예. 그래서 자활 사업 계획을 제출하는 걸 네. 전제로 해가지고 네. 거기에서 저금리로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대출해줘. 대출해 주자 이거예요. 아. 저금리로요. 그러니까 예. 1% 미만 이런 거 중소기업처럼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막말로 말해서 동네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분식집을 차렸는데 예. 한 2천만 원 대출 받아 분식집 차렸을 때 예, 예. 거기서 10% 이자를 내면요. 뭐 먹고 살아요? 아니 이거 저기 저 운영 안 운영이 안 돼요. 돼요. 분식집에서 10% 수익 못 냅니다. 수익을 내기 힘들어요. 거기 무슨 저 월세 내고 뭐 내고 다 해가지고요. 아니 월세는 또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요. 카드 수수료 내야죠. 보니까는 네. 사실상 그러니까 이거는 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금융이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그 금융 비용을 굉장히 낮춰주자 이거죠. 한국은행에서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한국은행을 예. 한국은행 국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존재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한국은행을 국민의 은행으로.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은행 학자들이 예. 그러니까 이 깊이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는 그냥 교과서적인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굉장히 어떤 기득권의 논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이 예.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 지금 보게 되면 금리 정책을 제가 이제 보게 되면 금통위원이라고 있죠. 네. 금융통화위원회들 예, 예, 7명이 이제 그러니까 예, 총재를 예. 비롯해가지고 하는데 예. 금통위원도 계급적 안배를 해서 구성을 해야 된다. 우리가 국민연금공단에 예, 예. 우리가 이 저기 그 의결권 저기 행사하는 네, 거 네.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노총에서 뭐 그렇죠. 저기 이렇게 예, 하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 한국은행도 국민들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려면 통화 정책을 결정하려면은 예, 예. 계급적 안배가 돼야 된다. 예. 이게 무슨 전문가 그다음에 뭐 정부하고 친한 뭐 예, 학자들 유명. 예. 이런 사람들을 하게 되면은 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무 개념 없이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상당히 정책 왜곡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기득권자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은행도 마찬가지고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서민들은 너무 높아가지고 접근조차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 기회에 기득권의 이런 것들을 좀 혁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식인들의 잘못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지식인들이 교수님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지식인들이 진짜. 그러니까는 이것을 제대로 된 본질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네. 본질과 관계없이 그냥 단순 지식을 그냥 그러니까 미국 사람 써놓은 책을 저기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그냥 네. 그대로 가르치고 이렇게 네. 특히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층인 이제 뭐 맨키 경제학 책이 우리나라에서 전체 대기 50% 이상이 그 책을 볼 정도로 하니까요. 교수님도 그 책을 쓰십니까? 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안 맞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쓸 수가 없으니까. 예. 예. 오히려 그 책의 문제점들을 제가 지적을 해줍니다. 예. 아니 이렇게 그 현장성이 있는 진짜 그 경제 정책도요. 너무 이렇게 그 서민들하고 겉돌고 저 사람들만의 리그로 예. 부자들을 위해서만 작동하는 그래서 원리를 좀 이제 깨버려야 될 것 마무리한다면 같아서.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요. 예, 예. 그게 이제 정책금융으로 돼 있어요. 정부에서요. 그럼 정책금융은 네. 수요가 더 있으면은 늘려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요.
늘려주는 건데 늘려주기 싫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저 자격을 제한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줄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억지로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돈 주기 싫다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요. 아 더러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 눈을 부릅떠야 돼요. 예,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이 잘못된 경제 정책들 지금 뭐 모든 게 혼란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위기를 잘 활용하면 어찌 보자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겠다. 특히 이제 경제 문제 매우 심각합니다. 전국의 자영업자분들께서 늘 한숨 푹푹 쉬시고 계시고요. 지금 뭐 쉰 정도 되면 기업체에서 이건 언제 잘리나 두려워서 뭐 해야 될 말도 못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문제에 있어서 지금 숨막혀 있는 국민들이 전부 다 광장으로 주말마다 터져 나와서 이 나라의 새로운 좀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 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오늘 정말 교수님 모시고 그 저희 처음 초대를 했는데 너무 속 시원하게 뻥뻥 말씀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조만간 또 모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까? 또 나오실 겁니까? 예. 불러주시면 기회 되면.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